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스텔스하고 가장 성능이 좋고 뛰어난 한국이 개발 중 무인 편대기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수출이 안 되는데 이게 있으면 수출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KF-21은 미국제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F-21 경쟁력 세미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KF-22X가 되면 먼저 격추당한 일이 줄어드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KF-21에 지금 CCA라는 무인 전투기랑 같이 작전할 때 어떻게 작전하나.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스텔스 무인 편대기 어떤 점에서 주목할 만한가요? 최근에 저피탄 무인 편대기라는 로어스라는 이제 기체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제 좀 보게 되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피탄 그리고 무인 편대기 이걸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무인 편대기가 뭐냐? 최근에 협동 전투기라고 불리는 이 무인 비행기인데 혼자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KF-21과 같은 유인 전투기랑 같이 함께 싸우는 비행기고, 그리고 그 비행기가 저피탐, 그러니까 레이더 파에 잘 잡히지 않는다. 여기서 로우 업저버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F-22, B-2, 뭐 F-35 같은 거는 very low observable, VLO 스텔스라 하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덜 스텔스합니다. 그렇지만 레이더에는 작게 잡힙니다. F-22 같은 경우에는 골프공이라든가 야구공 크기라면, 이제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큰 농구공이라든가 수박보다 큰 뭐 이 정도의 그 사이즈로 레이더에 잡힌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고요. 현재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주도로 대한항공이 시제기를 제작을 했고, 시제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AL-2 모터시치사의 엔진을 달고 있으나 이제 나중에는 국산 엔진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단독 비행을 올해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고 2027년까지 그 협동편대, 그러니까 사람이 탄 비행기나 무인기가 같이 비행하면서 정보를 주고받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연구할 건데, 현재는 KT-1이라고 하는 프로펠러 훈련기에다가 이 데이터링크 포드를 달아가지고 수행할 거예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로어스가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아. 여기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장착하는 업그레이드가 들어간 본격적 버전, 그러니까 체계 개발 버전이 나올 것인데, 이 체계 개발 버전은 지금 나온 로어스 시제기보다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안에 내부 무장창을 갖춰서 이제 공대지 미사일이라든가 공대공 미사일을 갖출 수 있고, 앞부분 기수분을 교환해서 A사 레이더라든가 EOTS라고 하는 적외선 추적기, 이런 것들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올해 첫 시험 비행을 마치고 내년 KF-21과 동반 비행을 준비 중인데, 이런 시도는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나요? 이 스텔스 무인 편대기는 현재 두 개 회사의 두 개 모델이 경쟁 중이기 때문에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앞서서 말한 저피탄 무인 편대기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첫 솔로 비행, 혼자서 비행을 하고 2027년까지 협동 비행을 할 것인데, 요거는 대한항공이 제작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KF-21이 요거랑 같이 비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KF-21의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도 ADD의 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MUCCA 혹은 MUCA라고 하는, 혹은 AAP라고 부르면 소형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는 노어스보다 훨씬 작아요. 한 150kg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금 이제 곧 이제 첫 비행이 나선 다음에, 원래는 이제 서울 에어쇼라인 행사장에서 FA50과 같이 비행하는 시험을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올해 말고 이제 2027년 에어쇼에서는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어스랑 목적이 비슷한데 크기가 차이 나요. 그래서 이 AAP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자폭 공격 같은 거 한다. 왜냐하면 생긴 게 크기가 훨씬 더 작고 가볍고 싸기 때문에 소모성으로 많이 뿌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FA50과 연동하는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이 만든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큰 크기, 그리고 이제 KT-1과 같이 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카이가 개발 중인 AAP 같은 경우에는 FA50과 같이 비행하지만 크기나 이런 것이 훨씬 작다. 150kg이다. 로어스는 한 4에서 5톤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무인 편대기들이 중요한 이유가 복합 시너지, 그러니까 멀티라에서 맨 언맨드 티밍이라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2025년의 작전 기능과 전술로서는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랑 무인기랑 같이 작전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이제 이미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이 높아지고 임무 성공률이 향상된다,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에서 무인기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왜 무인기의 역할이 이렇게 커지고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비행 자동차의 흥망성쇠랑 좀 비슷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옛날부터 드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193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탄 비행기가 뭐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제트 비행기 초음속기로 발달하는 동안 무인기가 거의 발전 안 했어요. 거의 다 타겟 드론이라 해가지고 미사일 같은 거 쏘는 표적기를 많이 나왔는데, 물론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도 이런 표적기, 지금의 무인 전투기랑 크기는 비슷해요. 제트 엔진도 달려있고 그랬는데, 요거에다가 미사일 달아가지고 무인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단독 임무가 불가능하고 기술적인 한계가 너무 컸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처럼 비행하려면 엄청나게 큰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무인기에 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지나서 F-22랑 F-35로 만든 미국, 그러니까 21세기 초반의 미국은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죠. 무슨 말이냐, 그동안 1970년대의 컴퓨터, 그 세턴5 뭐 달로 가는 로켓을 만들 때 쓴 컴퓨터는 뭐 건물 크기만 한데 그 성능이 2000년대 되면 거의 사람 손에 뭐 휴대폰과 비슷하게 되니까 발달된 IT 기술로 지금이야말로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도전한 것이 보잉과 노스롭 그룹 안의 X-45, X-47 무인 전투기입니다. 이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가오리같이 생겼는데 거기다가 이제 F-117 스텔스 나이트호크 전투기랑 비슷하게 내부 무장창에다가 2000파운드 폭탄을 달고 저거에 적진을 침투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거의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해서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유인 전투기 안 나오고 무인기만 나오겠다,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그런데 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둘 다 취소된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발달된 IT 기술로 독자적인 작전을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비쌌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2억 달러 가까운 가격을 X-47 같은 경우에 했는데, 무인기를 쓴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지 않았으니까 적진에 더 위험한 데 투입할 수 있고 임무 성공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소모성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파괴되어도 그 부담이 덜한 이런 걸로 쓰는데, 뭐 F-35보다 무인기가 더 비싸면 그걸 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장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협력 전투기 CCA라는 개념입니다. CCA는 과거에 X-45나 X-47을 실패의 거울 삼아서 엄청나게 좋은 성능, 그 다음에 그 유인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유인기랑 같이 돌아다니고 제한적인 임무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4천만 달러 정도의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격은 FA-50이랑 사실 비슷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F-47 6세 전투기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달러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적진에 투입해가지고 파괴되어도 좀 부담이 적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이 CCA는 과거의 그 전세대 UCAV라고 불리는 무인 전투기보다는 임무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거는 옛날의 무인 전투기는 실제로 유인 전투기처럼 공중전도 되고 지상도 공격하고 온갖 걸 다 하게 됐는데, 여기는 지상 공격하는 버전, 공중전하는 버전 이렇게 따로 나눠서 개발비를 낮추고 가성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지대 투입이 가능하고, 여기다가 두 가지 기술이 이 CCA 무인기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지금 AI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뉴스를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제 그 미국에서 연구가 돼가지고 F-16에다가 AI 파일럿을 탑승시켜서 실제 전투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 조종사람 뭐 도구 파이팅,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지 않고 근접전을 하는 걸 했는데 AI가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고, 이런 것들로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작은 컴퓨팅 자원과 파워로 자율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스타링크가 정말 모든 것을 맡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성이 몇만 개 정도 갔는데, 옛날에는 위성 통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떠있는 위성의 그 통신위성 숫자가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무기들이 다 위성 통신을 쓸 수 없었는데, 스타링크 같이 군집 적에도 소형 위성들이 통신을 하게 되니까 수천 개, 수만 대의 비행기라든가 이 표적에다가 이제 위성 통신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연결한 문제에서 이제 위성이 해결이 되었다. 이래서 CCA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고 성능이 아니라 그때그때 제일 쓰기 좋은 무기, 그 다음 제일 효율적인 무기가 선택받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CCA는 성능적으로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스텔스하고 가장 성능이 좋고 뛰어난 무인기는 아니지만, 이게 적과의 전투에서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전투기로는 최적의 조합이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이 이 CCA랑 유사한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기존 드론들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나요? 무인 편대기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 성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완벽한 스텔스라기보다는 최초로 스텔스에 설계가 들어가서 로우 업저버블, 그래서 농구공이나 수박 크기로 했는데, 제가 앞서 CCA가 가성비를 맞춘 무인 전투기라고 표현했듯이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YQ-44 혹은 안드로이 만들고 있는 CCA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데, 그 스텔스 성능이 사실 대한항공이 만들고 있는 로고스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싸고 대량을 전투기를 만들기를, 무인 전투기 만들기 원하는데 우리는 스텔스 기술도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무인기를 만드는 김에 스텔스 기술도 적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췄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KF-21은 뭐 F-35가 1,500을 할 때 1,000억 원밖에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산 가격은 더 비슷한데 에로,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은 미국제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CC라는 무인전투기 개념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인크리먼트 1, 인크리먼트 2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로어스라고 하는 국산 무인기와 비교할 수 있는 CCA 인크리먼트 1은 로어스보다 스텔스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 비해서 이제 물론 이제 미국도 로어스 같은 걸 만들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가 더 먼저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 회사가 우리한테 와서 야 우리가 CCA 더 좋은 걸 만드는데 우리가 만든 너네 회사가 만든 로어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품을 좀 공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산 엔진이 적용되는 게 기존 드론들과 큰 차이가 가지는데 지금 이제 CCA 같은 그 전투형 무인 항공기 말고도 대대급, 4단급, 군단급 무인기 그리고 차기 군단급, 중고도 무인기까지 우리나라가 무인 항공기라 부를 수 있는 드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엔진들은 다 수입사입니다.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하는데 얼마 전에 중고도 무인기 MUAV에 대한 엔진 국산화가 시작되었고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우크라이나산 터보제트 엔진이 달리는데 이제 곧 KTF 5500이라는 최초의 국산 장수면 제트 엔진이 달린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CCA 이야기 계속하는데 CCA가 제가 지금 싸다 가성비가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대량 도입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향후에 그 CCA라는 거는 대한민국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도 다 도입하는 거고 그 크기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국산 KTF 5500 엔진을 수출한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공개된 거는 이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 그러니까 카이의 UCAV나 그 다음에 대한항공의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상용 확장 기능인데 이게 원래 먼저 시작된 건 튀르키예요. 튀르키의 크시렐마라는 제트 엔진 드론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의 그 상륙함에 아나톨루함에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거를 따라해가지고 함상용 확장을 하는데 전자기 캐터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의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비행기를 배에서 이륙시키는 이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이 무인 편대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해상에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인 편대기 기술이 KF-21 수출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없으면 수출이 안 되는데 이게 있으면 수출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무인 편대기 자체의 문제도 있고 KF-21의 문제도 있는데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로어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생산하는 중형급 무인 전투기로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KF-21과 연동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책 과제라 가지고 이제 발전되면 이것들이 사용될 것인데 요 로어스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좀 소형이고 대신에 내부 무장창이 있어가지고 모듈형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에서는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카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로어스 하나보다 이제 다양한 크기의 무인 편대기, 그러니까 싸고 이제 단순한 거, 그 다음에 비싸고 좋은 거를 무인기도 이렇게 섞어서 쓰자 이런 거기 때문에 MUCCA, 무카, 뭐 SUCA, 수카 뭐 이런 소형 무인기와 중형 무인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 중에서 MUCCA, 무카라고 부르는 이런 무인 편대기 같은 경우에는 로스랑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수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이 보기엔 거의 미사일처럼 보이지만 이 간에 AI 자율비행 기능이 들어가 있는 엄연한 무인기입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KF-21을 같이 비행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요 외에도 지금 연구 중인 방안 중에서는 KF-21에 탑재를 해서 전투 공간에 가기 전에 쏘는 이런 그 무인기를 발사하는 기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는 값이 싸고 대량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항속거리, 그러니까 KF-21과 같이 갈 발이 짧단 말이에요. 근데 KF-21가 실어가지고 발사하면 이걸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제 나이 이슈가 좀 부끄러운데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고 지금 2도 있어요.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프로토스의 캐리어라고 우주항공모함인데 그것처럼 KF-21이 마치 캐리어 유닛같이 자기 새끼 무인기들을 발사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그 전개를 해가지고 적진을 정찰하거나 공격을 시키거나 적을 기만할 수 있는 강력한 전투 능력 확보될 건데, 물론 이런 CCA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 연구하고 있고 F-15도 지금 4세대 전투기는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전투기가 전투를 할 때 영화에 보면 적장을 향해서 돌진해서 적장을 몽골 베면 막 전투가 끝나고 이런 것들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중전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인 편대기랑 같이 가는 유인 전투기가 너무 눈에 잘 띄면 그 다음에 스텔스 성능이 없으면
무인기를 사용하거나 공동작전 하기 전에 먼저 격추돼요. 왜냐하면 무인기는 아무래도 작고 스텔스 성능이 길어가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의 레이더 입장에서는 유인기부터 먼저 보내고 유인기가 먼저 떨어진다. 그런데 저기 앞서 말했듯이 KF-21 경쟁력 세미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KF-21EX가 되면 5세 전투기로 로우 업저버블,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F-15EX보다 스텔스화 되죠. 그래서 같은 무인 편대기랑 같이 들어가고 위험한 공에 들어가도 먼저 격추당한 일이 줄어드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경쟁력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F-35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 똑같이 할 수 있어서 그럼 F-35보다 좋냐? 이렇게 하면 그것까지는 조금 그렇지만 F-35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복잡한 프로젝트라서 성능 개발에 계량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F-35에다가 무인 편대기나 이런 걸 달 수는 있는데 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KF-21 거기에서 메리트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유인무인 복합체계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것은 사실은 경쟁력보다는 사실 미래 필수적인 성능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번 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 KF-21의 멈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구 중인 거는 KF-21뿐만 아니라 헬기에서의 멈티, 그 다음에 바다에서의 멈티, 그 다음에 지상에서의 멈티, 육해공도에 다 멈티, 유무인 복합체계, 유인무기랑 무인무기가 같이 가야 되는 요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유인무기와 무인무기 그 장단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생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유인기가 적진에 들어가기 전에 무인기가 먼저 적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유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탄 무기의 생존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인 무기만 보내면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인 무기만 보냈을 때 뭔가 터지거나 이랬을 때 정보를 잘 전달하기 어려운데 현재 먼데 그 원격 조정하는 본체가 멀리 있으면 그 같이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해결하고 유인기가 무인기를 보호하고 무인기가 유인기를 보호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카이가 이제 알려준 개념이라 가지고 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KF-21에 지금 CCA라는 무인 전투기랑 같이 작전할 때 어떻게 작전하나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좀 주신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KF-21에 제모가 달리고 그 다음에 무인 전투기에도 제모가 달리는데 이 두 개의 특징이 다릅니다. 무인기는 KF-21보다 제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인기는 스탠드인 제모, 소형 제모를 가지고 KF-21은 에스코트 제모, 그러니까 호위용 제모를 가지는데 적의 레이더가 있고 지상 방공 미사일이 있으면 일단 에스코트 제모, 그러니까 KF-21이 좀 더 출력이 좋은 제모로 광대역을 제압을 한 다음에 그 제압을 하고 이제 미사일을 그 적의 대공 미사일을 공격하려면 무인기가 스탠드인 제모 이렇게 가까이 가서 또 방위전파를 한 번 더 발사합니다. 그 발사하는 와중에 무인기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무인기는 에스코트 제모, 그러니까 유인기가 보호해주는 방위전파로 이렇게 생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믹싱이 되면서 이제 전투력, 생존성과 임무 확장성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같은 비용 대비 더 많은 폭격과 더 잦은 공격, 그 다음에 실시간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유인기 5대보다 무인기 10대, 유인기 3대 이렇게 했을 때 방어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면적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K방산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방위사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 개발한 게 10년 후에 나오고 15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산업 이런 거랑 좀 성격이 다른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산업으로서의 방위사업은 그래서 예측하기도 쉽지만 지금 현재 사전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투자 관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현재 최신 기술 그 다음에 최신 경향을 잘 알고 대응해야지 뭐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방산주에 대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항상 갖추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제 앞서 서두에 말한 K방산에 투자하라 요거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10대 무기를 선정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는 무기가 무엇인지 이게 어디 팔리는지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10대 무기들이 미래에 어떻게 진화를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지금 미래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드론 전쟁으로 바꿔지는데 지금의 K방산이 어떻게 변혁돼야 될 것인지 이렇게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서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